자, 이제 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4교시는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능과, 이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현금 유입의 현가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입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출현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입현가 마이너스 출현가는 뭐야? 순현가. 현가에서 현가 빼니까 현가고 앞에 순자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요걸 딱 외워두면은 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은 아까 할인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90원이라고 했죠? 이건 현금 유출의 현가. 자, 1년 후에 얼마야? 110원이죠. 이거는 미래 가치란 말이에요. 1년 후니까. 할인을 해야죠. 할인율이 10%다. 그럼 나누기 1.1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 하죠. 그리고 여기 때 1 플러스 할인율 또는 이자율. 그래서 이걸 0.1을 대입했죠. 그래서 요 할인율이 10%라는 얘기죠. 그래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를 만들었죠. 100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요게 현금 유입의 현가. 요건 뭐야? 현금 유출의 현가. 그래서 100원 빼기 90원은 1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거 할인율을 가지고 뭘 쓰느냐? 요구 수익률을 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 뭐죠?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거 갖고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수익성 지수가 나오는데 수익성 지수는 똑같아요. 할인율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갖고 할인을 합니다. 순효과하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요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건데 이쪽에 와서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입, 현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출, 현가. 90원이죠. 빼주면 뭐예요? 순, 현가. 순현가 10원이 되죠. 근데 이 공식에서 여기다가 이것만 딱 그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게 바로 수익성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입현가 나누기 출현가가 돼요. 입현가 나누기 출현가. 그러면 순현가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큽니다. 자, 보세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잖아요.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올까요? 계산기 100원 나누기 90원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1.11이 나오겠네요. 대충 1.1 정도 얼추. 그럼 이제 1.1이 나오죠? 1보다 크죠. 따라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당연히 1보다 크게 나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럼 순현가가 10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남는 돈이 1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돈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수익성 지수는 당연히 1보다 크게 되겠죠. 돈이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90원을 투자하면 100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현가 나누기 출현가가 뭐야? 수익성 지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은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 수익률인데 요 내부 수익률은 이게 조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문제를 좀 하면 돼요. 말로 하는 거를. 요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요 뜻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내부 수익률 나오면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래서 순현가가 0이 된다. 그다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뭐가 돼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게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 할인율이 요게 미지수예요. 미지수.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학에서 X값으로 놓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뭐냐, 이제 이걸 찾는 건데,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우리가 이 평가 마이너스 뭐야? 출 평가는 순형가고, 이걸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순형가고, 그 다음에 이 평가 나누기 출형가는 뭐죠? 수익성 지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내부 수익률이 뭐냐? 내부 수익률이 요게 할인율이에요. 요게 미지수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를 알기 위해서는 기지수, 이미 이것도 산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y 콜 ax를 합시다. 그 y값이 미지수예요. 그러면 a값과 x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걸 뭐라 그래요? 아직 모르는 숫자, 미지수. 그럼 요거는 뭐라? 이미 기자, 알고 있는 숫자, 기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a값과 x값을 알아야만이 a값이 1이고 x값이 1이면 y값이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2면 어떻게 돼요? 얘도 2가 되겠죠. 이게 따라서 a값과 x값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y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다시 지우고 요게 내부 수익률은 요게 미지수예요. 요거 미지수.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야? 이미 주어진 숫자가 있어야 돼요. 주어진 정보. 주어진 정보가 뭐냐? 요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평가와 출형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이 평가와 출형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럼 이 평가와 출형가가 같아지면 말 그대로 순형가는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왜요? 이 평가와 출형가가 같으니까. 그럼 분모 분자 같죠? 1이 되겠죠. 이게 모두 같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가와 출형가를 뭐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보다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요게 이제 말 문제로 잘 나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은 무엇과 비교하느냐? 바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커야 돼요. 커야만이 선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이제 이게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순이 뭐야? 순형가, 수가 수익성 지수, 내가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비교 대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순간적으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비교 대상은 영순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영순위. 순형가는 누구랑 비교한다? 이 비교 대상의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순형가는 1이 아니죠. 0이죠. 그래서 순형가는 1과 비교해요. 틀린 거죠.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순형가는 0이고 수익성 지수는 뭐야? 1이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겁니다. 요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영순위, 수일이 요플레. 영순위, 수일이 요플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영순위. 그래서 순형가는 0과 비교하고 수일이,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하고 요플레.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이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 뜻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 보세요. 이게 90원이고 100원이니까 뭐야? 10원이고 이게 얼마요? 이게 1.1이 나왔었죠. 그쵸? 그러면 이게 이 내부 수익률은 10%보다 커요. 계산해 보면 이거. 계산해 보면 이제 이거를 1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귀찮다 이거죠. 12%로 합시다. 몇 프로? 12%.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잘 한번 봅시다. 이쪽에 와서 보세요. 순형가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 10원이죠? 1.1이죠. 계산해 보니까 이게 12%면 여기가 몇 프로였어요? 10%였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돈이 된다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분석을 했을 때 순영가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 또는 금액으로 표현되고 그다음 내부 수익률이 몇 %다. 수익성 지수는 몇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돈이 된다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다 지우고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만약에 이제 순영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돈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선택이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당연히 1보다 클 테고 내부 수익률은 당연히 요구수보다 커요. 이렇게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 한다. 그 다음에 자 순영가가 0보다 작죠. 돈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보다 작다. 그럼 이건 뭐야? 기각이죠.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순영가가 0이면 1이고 내부 수익과 요구 수익은 같아요. 이건 중립이에요. 중립.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뭐만 잘 알고 계시면 한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죠. 이게 뭐예요? 우리끼리는 뭐라 돈이 된다. 또는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 남는다. 또는 투자 가치가 있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 요거 순영가 하면 딱 공식이 나와야 돼요. 공식이 먼저 나와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이 안 나오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순영가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평가 마이너스 출현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인을 해야 되겠죠?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써요. 자, 그 다음 수익성 지수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평가 나누기 출현가. 그래서 이평가 이렇게 나오죠? 이현가 나누기 출현가. 그렇죠? 이게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할인율은 뭘 쓰죠? 요구 수익률을 쓴다. 그래서 순영가나 수익성 지수나 같아요. 같이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써요. 근데 내부 수익률만 조심하면 돼요.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가지고 요게 이제 여기 있죠. 이거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이 평가와 그 다음에 출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럼 순영가는 뭐가 되죠? 0.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되죠?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뭐다? 내부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로 이렇게 미지를 구한 다음에 이건 누구랑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자, 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론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뭐냐면은 일단 요구 수익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1번. 요구 수익률. 왜냐하면 요구 수익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근데 그 다음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현금 흐름 분석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게 현금 유입의 중요한 임대 소득, 임대 수익이죠. 이게 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화폐 시가가치.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래서 현가를 구하는 거, 내가를 가지고 현가를 구하는 걸 우리가 할인이라고 그랬죠. 나누기요, 뭐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승수와 수익률에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조소득 승수, 역수는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 이런 부분 배웠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부채 비율, 대부 비율,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런 거 배웠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와닿아요, 이게. 왜냐? 너무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법을 배우시면 뭐 유효, 무효, 저당권, 근저당 이런 건 다 들어보셨지만은 이런 용어들은 처음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인문 강의 아까 언급한 대로 그다음 기본서 심화 강의
자꾸만 반복해야만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금융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나오는 게 금융인데, 그래서 이제 투자, 금융, 여기 이제 개발 이런 건데, 이 금융에서는 절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죠. 투자론에서 6문제, 7문제, 금융론에서는 최소 5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올해도 역시 한 6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3회 때도. 근데 이제 여기도 많이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 곳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요. 이제 용어를 좀 합시다.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그래요.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행위의 주체가 나와요. 하나는 누가 나오냐? 대출자가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와요? 차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자와 차입자. 그래서 대출자가 주로 이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은행이 되겠죠. 그렇죠? 은행에 돈을 빌려주죠. 그 다음에 대출자는 이제 뭐야?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금융, 대출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금융이에요. 이게 같은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 금융을 일으켰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돈을 빌렸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바로 이자예요. 이자를 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자 또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자 또는 이자율에 대한 간단한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자가 우리가 이제 금방 배우겠지만 이자에는 뭐가 있어요? 고정금리가 있고 이제 뭐야? 변동금리가 있단 말이에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래는 고정금리였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변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정이 왜 변동으로 바뀌었느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뀐 이유. 그럼 고정금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만기 동안에 이자의 변화가 없는 거죠. 기초에 한번 이제 대출을 실행할 때 정해진 이자가 만약에 5%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야? 이자는 만기 때까지 5%가 되는 거죠. 근데 변동금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게 무슨 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야? 변동금리가 많죠. 그래서 CD니 코픽스니 하는 걸 이제 금방 튀어나와요. 이거를 이제 용어들을 이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대출자 입장에서 좀 보면 돈을 빌려줄 때 두 개의 이제 그 대출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담보대출이 있고, 하나는 뭐야? 신용대출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럼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 담보대출에 보면 주택담보대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토지담보대출, 상가담보대출 이렇게 있는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약칭 뭐라고 그래요? 주담대라고 해요. 앞으로 주담대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주담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 요거는 이제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이고, 신용대출은 이제 우리는 거의 요거는 언급하지 않아요. 신용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줘. 이 신용대출의 대명사가 뭐야?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통. 마통이 신용대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주로 뭐야? 담보대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담보대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거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배경이 이렇다.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자가 대출이 안 이루어지면은, 금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투자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개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고정금리인데요. 이게 이쪽에 와서 지울게요.
요거 아무 말 없어도 이제 고정금리예요.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 네, 고정이에요. 그럼 고정금리 하에서 그 은행이 요구하는 이자를 우리가 명목이자 또는 대출이자라고 그래요. 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실질이자 플러스 위험대가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이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위험대가는 0이라고 하면 실질이자와 인플레이율 이 두 개만 남죠? 0이라 하면 그럼 이제 명목이자율이 흔히 이야기하는 계약이자율. 이거를 이제 계약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출계약서에 써 있는 이자율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자율, 명목이자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약이자율 또는 명목이자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이율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이걸 해야만이 이제 뭐로 넘어가느냐? 요 이자 위험으로 넘어가는 거고, 요 이자 위험을 알아야 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바뀌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를 이제 지금부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명목이자라는 게 있고, 요 명목이자가 있고, 실질이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고정금리예요.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명목 이자는 몇 프로요? 1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고정금리예요. 그 매년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야? 1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매년. 이렇게. 그럼 요 100만 원을 무슨 이자라고 그래요? 명목 이자라고 그래요. 명목 이자. 명목 이자는 몇 프로? 10%. 근데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명목 이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이자예요? 실질 이자가 중요한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채권자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1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사과 20kg, 만약에 100박스를 살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 20kg 100박스가 이제 실질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율이 있다. 인플레이율. 인플레가 뭐예요? 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이 물가 상승을 우리가 인플레라고 해요. 인플레.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오른 걸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라고 그래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점포에 가가지고, 사과 장수한테, 자, 사과 20kg짜리 100박스 주세요. 그럼 사과 장수는 뭐라 할까요? 너 외국에서 왔냐?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 왜요? 야, 너 80박스 갖고 가려면 갖고 가, 말라면 마라, 그런다고요. 아니, 왜 그러냐? 물가가 올랐거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20박스가 날라갔잖아요. 20박스가. 뭐 때문에? 요 인플레이율 때문에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해줘야만이 100박스가 돼야 아까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명목이자는 실질이자 플러스 요거를 인플레이율이라는 거. 뭐라고요? 인플레이율. 인플레 때문에 20박스가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결국 명목이자는 실질이자 플러스 인플레이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단 말이지. 자,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건 사실 요 실질이자가 중요한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 중요한 건 뭐야? 실질이자예요. 그러면 요게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이자율은 이퀄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인플레이율이 돼요. 자, 요까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이자 위험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실질 이자율 또는 실질 이자는 명목이자 마이너스 인플레이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자,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그러면, 자, 여기 10%라고 합시다. 고정금리 10%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인플레이율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상 인플레, 하나는 실제 인플레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은행이 또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는 만기가 3년이다. 그럼
그럼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뭐야? 예상 인플레를 가지고 빼준단 말이에요. 실제 인플레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기가 1년이라고 한다면 1년이 도래해야만이 어떻게 실제 인플레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빌려줄 때는 뭐예요? 그냥 예상 인플레 갖고 빌려준다. 그럼 만약 예상 인플레율이 2%다. 빼주죠? 그러면 이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은 8%의 실질 이자를 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명목과 실질을 따지지 않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은행 입장에서 해야 돼. 그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8%의 실질 이자를 노리고 빌려줘요. 계약서에는 10%라 써 있지만 실제로는 8%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는 확실해요, 여러분?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렇죠? 불확실해서 이게 만약에 실제 인플레율이 10%다. 뭐 지금 엄청나게 인플레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인플레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실제 인플레율이 만약에 10%다. 그럼 10에서 10을 빼주니까 실제 인플레율은 뭐야? 0%가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결국 실질 이자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이자율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이자 위험이라고 해요. 무슨 금리라고? 고정금리라고 그랬죠? 따라서 고정금리 하에서는 이자를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출자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먹는 사람은 당연히 뭐야? 대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금리 하에서는 대출자가 뭘 수반해요? 이자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자 위험이나 자 보세요.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을 때나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 다시 와서 자 무슨 금리예요? 고정금리죠?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낮을 때요? 높을 때요? 높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성격이 급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운다고 막 무조건. 이거 외운다고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외웁니다. 그리고 말장난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속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 이자율이 작아진다고, 이게. 작아지니까 누가 손해보여? 은행이 손해본단 말이에요. 이 손해보는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자율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고정금리 하에서는 이자율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결국은 은행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고정금리를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변동금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변동금리라는 게 뭐냐면 이 고정금리에서 부담하는 이 이자율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한 거예요? 이게 차입자에게 전가한 거예요. 은행은 손해보지 않는다 이거죠. 은행은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은 대부분 무슨 금리로 해요?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왜요? 이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하니까 차입자에게.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비싸요. 이것 때문에 이자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근데 변동금리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은 이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이자가 싸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로 빌려요? 변동금리로 빌리죠. 근데 이제 빌리는데 그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 뭐냐면 이 중도상환이라는 거예요. 중도상환. 이 중도상환이라는 건데 이 은행은 중도상환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만기가 3년인데 중도상환 또는 조기상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대출을 계약을 실행할 때 상환 기간이 3년이었다 이거죠. 3년이 도래되기 전에 원금을 다 갚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도상환 또는 조기상환 또는 만기 전 변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또는 본고사 가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은 이제 곤혹스럽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막 단어를 바꿔요. 왜 바꾸느냐? 못 맞히라고 그렇습니다. 6과목 중에 유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양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중도상환 하나로 하지만 나중에 뭐 조기상환, 만기전 변제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중도상환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만기 전에 차입자가 원금을 다 상환해 버리는 걸 중도상환이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그만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상환 싫어한다. 위험이다.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중도상환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주담대 일으키면은 당연히 중도상환 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추가 이자를 더 냅니다. 그래서 그 대출 약정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갖고 막는 거예요.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주로 이제 언제 발생하느냐?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뭐야? 높을 때가 아니라 뭐야? 낮을 때예요. 또는 시장 금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할 때.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때 이제 주로 중도상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로 이제 언제 중도상환 하느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중도상환 거의 안 일어나요. 왜 그러면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고정금리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보세요. 이 시장금리는 여러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끊임없이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막 변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가 왜 오르고 왜 내리느냐? 이거 설명하면 이제 뭐야? 이게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아니죠. 이건 이제 금융공학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시장금리는 끊임없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금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율은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고정금리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우리 이제 5%를 합시다. 고정금리 5%를 빌렸는데 시장금리가 이제 뭐야? 하락한단 말이에요. 하락한다. 그럼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만약에 한 2%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금리가 대출금리가 낮을 때죠. 시장이자율이 나오잖아요. 시장이자율이 몇 프로요? 이 대출이자보다 낮을 때 시장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2%. 대출이자는 몇 프로요? 5%. 그럼 이 얘기나 그렇죠?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보다 낮죠. 같다나 하락할 때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락했단 말이에요. 하락하면 뭐요? 이건 중도상환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차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지금 그대로 이걸 유지하면 5%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갈아타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갈아탄다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갈아타게 되면은 여러분 2%일까요? 이제 5%일까요? 5%보다 낮아질 거예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뭐야? 한 3%나 4%를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에 뭐야? 중도상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말 문제로. 이게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반대인 경우에는 이게 된다고.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시장금리가 뭐야? 상승할 때 중도상환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게 뭐야? 한 10%로 올랐다 이거야. 10%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금리가 상승했잖아요. 그럼 이걸 중도상환해야 돼요? 만약에 중도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는 1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도상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경우가 이제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작년 초에 그때 만약에 주담대를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그때 고정금리로 그때 당시에 한 3%였을 겁니다. 3%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3%대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고정금리예요. 근데 시장금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죠. 시장금리가 막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정금리로 작년에 고정금리 주담대를 일으킨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왜요? 오르든지 말든지 알 게 뭐예요? 3% 이자 내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보금자리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책 모기지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책 모기지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정책 모기지로 돈 빌린 사람들은 지금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신경 안 써요. 왜요? 그냥 3% 이자 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은 변동금리로 빌린 사람들이죠. 왜? 막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중도상환을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쭉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요 채무 불이행을 제일 싫어해요,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네 배째 이거예요, 네 배째. 예, 그래서 네 배째 이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은행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은 담보를 잡아요, 담보. 담보를 잡는데, 일단 사업용은 이제 오늘은 하지 않고, 주택, 주담대 위주로만 하겠어요. 그럼 벌써 담보 잡는다. 그럼 벌써 요거 적용한다. LTV, DTI, DSR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TV나 DTI나 DSR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또는 방송에서 계속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벌써 LTV, DTI, DSR 적용한다는 건 상가나 토지담보대출이 아니라 바로 뭐야?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 오늘인가 신문 보니까 이제 이제 그 15억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15억이 초과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15억이 초과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조건을 이제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이 초과되더라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LTV를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은행이 이제 담보를 잡는단 말이에요. 담보를 잡는데 이 LTV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LTV. LTV라는 게 뭐냐면 LTV, DTI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LTV를 대부 비율, DTI를 총부채 상환 비율, DSR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 하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LTV, DTI, DSR 이거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이것만 알아도 다 되니까. LTV가 뭐냐면은 이 담보 가격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LTV라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이 이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이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2회 때 이게 정답 처리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LTV나 DTI는 뭐야? 은행이 정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금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에서 LTV, DTI, DSR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정책은 여기서 다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LTV는 50%만 적용하시오. 은행에 이렇게 통보해요. 그럼 은행은 50% 무조건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은행이 자기네들이 만약에 그 임의대로 하게 되면 행정 처분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50%를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담보가격, 우리 아까 배웠죠? 요렇게 곱하면 요거 나온다고 그랬죠? 요렇게 곱하면 요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50% 딱 정해놓고 그러면 만약에 담보 가격이 자 보세요. 1억이다 이거예요. 얼마? 1억. 담보 1억을 제공하면 얼마까지 빌려줘라? 5천만 원까지 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담보가 뭐냐? 10억이다. 10억이면 얼마야? 5억까지 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LTV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담보가 나와야 돼. 담보 머릿속에서. 그래서 자 이쪽에서 자 여기 보세요. LTV가 나오면 분모는 뭐죠? 담보 가격이고 분자는 뭐야? 대출액이에요. 따라서 LTV 나오면 담보 가격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LTV는 누가 정한다? 요거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죠. 주로 0.5가 많아요. 50%가. 그러면 차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그것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대출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대출액 구하시오. 그러면 LTV 곱하기 담보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대출액이 나오는 건데 자,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잖아요. 이게 또 그러면 유치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LTV면 TV잖아요. TV. 텔레비전, TV 하면 뭐야? 담보잖아요. 담보하지 말고 뭐야? 람보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LTV. 아, 텔레비전. TV를 켜니까 뭐가 나오더라? 람보가 나오더라. 람보요, 담보요? 담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LTV 곱하기 담보 가격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대출액이 나오는 거고, LTV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담보가 나와야 돼요. 담보. 부동산 가격 또는 담보를 기초로 해서 대출액이 결정이 되는 게 바로 LTV예요. 벌써 이제 LTV 적용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담보대출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DTI가 있단 말이에요. DTI인데 이건 이제 기타 부채 이자는 이제 0이라고 하면 돼요. DTI가 뭐냐면 차입자의 소득에서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소득을 이제 월급을 가지고 원리금을 갚잖아요. 월급을 연봉이죠, 연봉.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을 갚잖아요. 연봉에서 1년 동안의 연봉에서 그 해당 주담대를 일으켰을 때 원리금 총액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건데, 이것도 은행이 다 정해놓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단 말이에요, 이거. DTI가 만약에 50% 정하시오. 그럼 DTI가 50%다. 그러면 연봉의 50%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주담대 원리금 범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DTI가 0.5예요. 그러면 이제 차입자 연봉 소득에서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금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연봉이, 여기 보세요. 연봉이, 소득 연봉이니까 만약에 6천만 원이라 합시다. 6천만 원. 연봉이. 그럼 6, 5, 30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원리금은 3천만 원 나오죠. 그러면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1년 동안에 3천만 원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3천만 원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DTI가 50%가 넘거든요. 그럼 돈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딱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DTI까지 적용한다. 그러면은 소득이 낮으면 돈 안 빌려줍니다. 아무리 뭐 담보 가지고 가더라도 소득 낮아서 돈 안 빌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DTI에 나오면은 소득하고 관련된 거예요. 소득을 기초로 해서 이걸 가지고 대출을 구하는데, 근데 여기 원리금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왜 그런지 지금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렇게 외우고,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는 뭐야? 대출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을 아주 그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이게 계산 문제로 아주 잘 나오고 말 문제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DTI가 나오면 무조건 차입자 소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제 영어로 하면 debt to income이거든요. 인컴이 소득이고 debt가 뭐야? 이게 뭐냐면 DTI가 debt t가 뭐예요? 나누기라는 얘기예요. debt to income.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컴이 뭐예요? 소득이고, debt가 원리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냥 유치하자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주 유치하죠, 이거 진짜. 근데 그래도 뭐 도움은 돼요. D가 뭐야? 다, 이, 소. 이렇게 외우세요. 다이소. 다이소니까 뭐예요? DTI 나오면 뭐야? 소득이구나. 다이소. 그럼 DTI 곱하기 소득은 뭐야? 원리금이죠?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는 뭐야? 대출액.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출액이 이제 LTV와 DTI를 적용해서 두 개의 대출액이 요게 A고 요게 B가 된다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두 개 중에 작은 걸 정답이에요. 그게 최대 대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LTV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 가격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LTV 곱하기 담보 가격은 대출액. DTI라는 게 뭐죠? 차입자의 소득에서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DTI 곱하기 소득은 뭐야? 원리금.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는 뭐야? 대출액. 이 공식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DSR이라는 게 있어요, DSR.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는 건데, DSR은 뭐냐면은, DTI랑 생긴 게 비슷해요. DTI는 뭐예요? 여기도 소득, 여기도 소득, 여기도 원리금. 요건 이제 지우고 0이라 한다면,
근데 이제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건 해당 주담대고 이건 차입자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에요. 요 두 개,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는 해당 주담대고 요거는 뭐야? 차입자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요게 뭐 다른 거예요. 요 내용만 달라요. 그래서 DTI나 DSR이나 분모는 뭐가 돼요? 분모는 차입자 소득이고 분자는 원리금인데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분자가 되면 DTI고 차입자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되면 분자가 DSR이 되는 거예요. 요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LTV는 담보, DTI나 DSR은 뭐야? 차입자의 소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이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은행 입장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행이 이제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은행이 이제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자율 위험이죠. 보이시죠? 그래서 고정금리 하에서는 이자율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대출자가 부담하니까 이것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변동금리예요. 또 은행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중도상환이에요. 그래서 이 중도상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받죠. 그래서 LTV, 그 다음에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봐야 되니까 이제 소득과도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LTV, DTI, DSR을 가지고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가 됐고, 오늘 뭐, 여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변동금리, 그 다음에 금융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